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종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신 김에 구독 아직 안 누르시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마다 그때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업로드가 될 그렇죠. 때마다 네.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편하게 볼 수 즐기실 있습니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볼 내용은 사실은 이제 무기체계라는 것들이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없던 것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드론 빼놓고는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드론이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것이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드론 말고 저는 뭐 제가 접했던 건 처음에 촬영용 드론을 먼저 접했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저걸 내가 한번 날려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무리를 해서 드론을 하나 장만했어요. 한 7년 전쯤에. 예. 무진장 혼났죠. 그걸 왜 사냐. 누구한테요? 뭐 집에 계신 분한테. 네, 네. 결제를 안 받으셨군요. 내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하여튼 몇 차례 그 비행을 하고 싶어서 네. 알아봤더니 서울 시내에서는 띄울 데가 없어요. 거의 별로 없죠. 없죠. 네. 예. 그래서 한동안 이 목동에서 좀 비교적 가까운 네. 인천 청라에 가가지고 좀 막 가지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구입했을 때만 해도 그 드론들의 배터리 길이가 네. 제가 샀던 거는 이제 맥스 12분밖에 못 갖고 노는 거죠. 네. 운전 실컷 1시간에서 가서 네. 12분 띄우고 놀고 그렇게 해서 뭐 촬영된 영상들 그냥 보는 재미에 그랬었는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시들해져가지고 그냥 저희 집에 이제 있어요. 예. 날지 못한 드론이 됐네요. 예. 지금도 혼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은 이제 당근을 알아보라 그러는데 네.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없는 모델이라서 그냥 뭐 DP용으로 뭐 두 분 혹시 드론을 뭐 조작해 보거나 이런 적이 있으세요? 애가 어릴 때 드론도 아니고 거의 장난감 그쵸. 수준. 네, 네. 그 미니 드론. 그렇죠. 예. 조종하는 그런 정말 초미니 드론을 한번 조종해 본답시고 아빠가 조종해 본답시고 했는데 창피만 당했죠. 꼬꾸라졌구나. 애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제가 집중한 건 아니라 답사 갈 때 제 후배가 유적지 같은 걸 위에서 보면은 훨씬 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답사하는 거를 그 친구가 조작할 때 이제 옆에서 봤는데 그 친구 똑같은 거였어요.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드론을 장만해서 아이고. 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주변에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였더라 답사하고 이게 내려오는데 이게 전기줄에 걸린 거예요 드론이. 그래서 뒤집혀져서 한 몇십 미터에서 탁 떨어져갖고 박살 났는데 지금도 그 친구 표정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예. 심심한 애도 있듯. 네, 그렇죠. 네. 그 날개 한쪽은 제 거였는데 왜냐면 산다고 했어요. 제가 좀 돈을 보탰거든요. 그래서 프로펠러 한쪽은 내 거였는데. 아니 뭐 이렇게 레저나 취미로 이제 드론 만드시는 분들 말고 이게 무기로서의 드론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체인저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드론을 이렇게 제대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제 군 안에서 드론을 공식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가 한다면 어떤 편제고 또 뭐 사령부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드론 부대가 있나 할 정도로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극도로 군에서 꺼리는 게 드론 부대입니다. 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언론은 이상하게 뭐 개발을 하고 있는 드론이랄지 또 드론과 사실 무인기하고는 좀 더 요즘은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형, 대형의 무인기가 만약에 추락을 한다. 사실은 무인기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단계는 더더구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무인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잉 보도가 나가니까 군에서 극도로 꺼리고 비닉 사업도 아닌데 굉장히 발표를 않고 그래요? 예, 이렇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지난해죠.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에서 5기의 드론이 그랬었죠. 예, 있었어요. 와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그게 정치적 큰 타격이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때문에 개발하고 있거나 부대 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을 공표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뭐 대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그때 철없는 어떤 병사가 부사관이었죠. 네. 예, 정보를 갖다가 폭로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그때 무인기 침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곡을 찔렀는데 대한민국의 현 문제점에 대한 전곡을 찔렀는데 바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 군 당국은 이제 합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사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6개월 정도를 제가 지금 지켜봤어요. 왜 예. 6개월이었냐면 거기서 지적한 게 6개월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대한민국군은 절대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6개월 동안 정말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정보당국이 했던 그 것들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출됐던 자료에 있었던 내용들. 네,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좀 상기시켜 보면 대한민국은 방공, 특히 무인기에 대해서 탐지 추적할 수 있을 때 어떤 그 연락 관계라든가 네트워크망이 없다. 그리고 방공부대 간에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매뉴얼이 없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이 어렵다. 근데 그것이 6개월 동안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현재 이루어진 것은 최근에 그 발표한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그래서 뭐 4월 26일자로 법적인 공표가 났고 실제로 창설은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에 했을 겁니다. 아니면 9월 1일 하든가 곧 하든가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 언론에 나온 것이 드론 작전사령부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많죠. 그 이후의 문제는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점과 함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되며 그런 대안 제시 또 향후의 뭐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북에서 왔던 그 드론 수준은 뭐 조악했다라고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왔던 거는 조악하죠. 예전에 왔던 그 하늘색 그렇죠. 도색돼 있던 그 아이들. 어쩌면 지금 권윤준 앵커님이 이렇게 날렸던 그 무인기와 그 드론과 조금 더 발전된 드론 정도 수준 아닐까. 뭐 다시 한번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아무튼, 정도로 허접했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무인기는 허접 수준은 아니고 중국의 어떤 부품을 들여와서 나름대로 조립을 한 어느 정도 작전 가능하고 그리고 정찰 능력이 있는 그런 무인기였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드론 작전사령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창설은 안 된,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된 거 아니에요? 잘 노출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전사령부는 이제 창설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런 걸 왜 숨기는 걸까요? 언론에 나오면 꼬투리를 잡거나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오히려? 제가 군인 시절이 한 30년 전이었잖아요. 그때라서 어떻게 될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때 받는 느낌은 외부에 뭔가 좋은 일이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통제하지 않은 일이 밖에 나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더라고요. 군의 폐쇄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어떤 사령부가 생겼다라는 것은 뭐 임무라는 게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드론 작전사령부의 임무, 주된 임무는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 맹목적으로는 전술적 또 전략적, 작전적 모든 드론을 통제하고 또 드론을 갖다가 작전을 짜서 그것들을 각 제대, 군단, 사단, 뭐 대대까지 이제 중대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무인기 운영, 드론 운영이 그런 것들을 전부 전술 개발을 하고 나아가선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사령부다. 하면은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기존에는 드론봇 전투단이었어요. 그 전투단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대령급이죠. 중령 내지 대령급인데 이제 중장이에요. 별세. 그렇죠. 3스타.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근데 사실 군에서 공표를 않고 있었지 우리가 여러 가지 드론들을 22종을 군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용하고 작전을 짜고 있고 아직도 이제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지난번 그 지상에서 한번 시연도 했지 않습니까? 군집 드론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험도 하면서 작전을 짜고 있는데 그런 와중인 거거든요. 미 정보 당국의 문서가 정확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은 무인기를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제밍 장비랄지 무인기에 대응해서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랄지 이런 것이 대한민국 군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6개월간 대응도 못할 뿐더러
3년 내지 길게 잡으면 5년 동안은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합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언가가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면 드론은 사령부 만들어서 막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일반 분대 있잖아요. 보병 분대에 일단 드론을 한번 쥐어줘 봐야 돼요. 드론을 쥐어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운영한 돌격대 이제 편제를 본 적이 있는데 10명, 11명 정도로 구성된 분대원 중에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최신 전장에선 이미 분대가 드론을 조종하고 있겠죠. 물론 임무마다 달라서 대형 드론은 뭐 중대급이라든지 그렇겠죠. 이제 파견 방식을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정찰이 임무냐 아니면 뭐 어떤 무기 체계가 어떤 것이 실리느냐 등등에 따라서 편제는 다를 수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산악 지형이고 매복하거나 우회로가 되게 많은 산악 지형. 그다음에 또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낯선 지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지형을 사전에 정찰할 때 뭐 물론 정찰기라든지 다른 수단이 있겠지만 그 현장성을 생각하게 되면 띄웠던 12분짜리 드론을 좀 길게 배터리를 줘서 이제 바로 분대에서 띄워서 분대 앞에 뭐가 있을까? 라는 걸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는데 예전에 KTC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민간인이었을 때 갔을 때 그때 야 여기서 드론이 있었으면 진짜 돌파가 됐겠다라는 지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갯길에 딱 2명이 버티고 있는데 소대 전체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매복의 힘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매복이 확인이 안 되면 엉뚱한 대로 쓸데없이 돌아간다거나 해서 기운이 빠지거나 반대로 지뢰지대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실 드론이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냐고 생각하면 저는 분대예요, 분대. 그러니까 정찰의 영역에서. 그렇죠. 그 앞에 매복이 있나 없나 우리 오른쪽에 오고 있다는 우리 부대가 정말 우리 부대가 맞냐. 최근에 5인 사격도 이제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그런 문제까지 좀 말씀하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분대급의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작전적인 상황이랄까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분대까지 맞습니다. 보급이 될 거 아니에요. 최소 단위는 중대인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워낙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많이 전술 개발이 돼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22종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적의 무인기를 대비하는 탐지를 하고 또 격추를 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심지어 가장 앞선다는 미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신하지는 못하거든요. 제이밍을 거는 기술이랄지 또 레이저 기술 그렇죠. 이런 이런 부분도 그런 능력이 50kW도 아직 구현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지금 운용 중이죠. 시험 중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표를 하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 지금 정찰도 정찰이지만 이제 드론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뭘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무기 체계를 뭘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심지어 활용도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전자전 무인기까지 그럴 수 와요. 있죠. 그리고 뭐 정찰부터 시작해서 말씀 주셨던 공격용 무인기들 그리고 뭐 배회형 무인기 같은 경우는 너무도 쓸모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그 배회형 무인기를 개발을 해서 활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북한의 ICBM 기지들을 배회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우리가 띄어 올려서 위에서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진정한 무인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물밑 작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회형 무인기를 운용하면은 12시간이든 24시간은 배회하면서 떠 있다가 유사시에 나타나면 바로 분석하고 상황실에다가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이거 때릴까요, 말까요? 고. 그럼 때리고. 아니다. 우리 편이다. 자폭해라. 그럼 자폭하고 이런 거에 배회형 무인기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드론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고립되거나 폐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국 병사한테 드론이 가서 물이랑 식량 그리고 어느 쪽으로 와라 라는 쪽지를 주고. 떨어뜨린 적이 있고 중국군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 그 식량을 전방에 훈련 중인 부대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예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섬에 뭔가 약품이라든지 뭔가 급하게 보낼 때 대형 드론으로 이렇게 띄워서 보내고 이제 돌아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일종의 테스트 개념이었다면
일정 부분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군 작전에 쓰일 정도라면 안정된 기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제공을 안 했다. 인공위성 통신을 제공 안 했다. 그렇죠. 망 자체를 제공 안 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주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작전 작계가 있겠죠. 뭐 한 제가 보기엔 10km? 뭐 20km 정도 수준. 이제는 10km, 20km.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산이 많아서 그렇지. 네. 개활지에서 10km, 20km면 굉장히 그럼요. 넓은 공간이고. 그렇죠. 그 굉장히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뭐 중대급, 대대급 뭐 그런 각 제대마다 그런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모자이크전과 네트워크전이 바탕이 된 그런 그 무인기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인공위성이 일단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승절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무인기를 아직까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좀 무용론에 가깝지 않을까. 일단 인공위성이 없어요. 물론 러시아나 중국에서 뭐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서 대비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우리가 이제 휴전선을 맞대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 경계 근무라는 것이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노크하고 넘어오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CCTV의 어떤 그 높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드론일 테고. 그렇죠. 그러면 DMZ 일대에서 드론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게 일단 궁금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군력이 거기를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그 민간 드론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제들이 압도적이거든요. DJI 거죠. DJI는 그렇죠. 뭐 좀 압도적인데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기술력 차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이 100이라는 지수를 놓고 봤을 때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89 정도를 봅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랭킹 한 3, 4위 수준의 중국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뭐 미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무인기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걸 다 따라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트워크 능력 그리고 항재민 능력에서 좀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한 제밍 시스템으로 무인기를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4개 방면의 에이사 레이더, X밴드 에이사 레이더를 이용해서 탐지를 합니다. 이 기존의 국지방공 레이더가 있어요. 역시 LIG 넥스원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 5기가 무인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탐지를 했잖아요. 네네네. 탐지하고도 연락이 안 돼서 그렇지. 한 시간 보긴 봤는데 알려줄 데가 없는 거지. 예. 이게 뭐요 이런 거죠. 그리고 알리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면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탐지 수준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진간한 뭐 새가 날라와도 그렇지. 뭔가 탐지가 허접한 게 된단 오면, 말이에요. 네, 뭔가 허접한 게 오면 또 그걸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시스템의 짝으로 들어가야 될 게 아주 세밀한 EO 시스템, 광학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LIG 넥슨에서 그것까지 포함된 시스템을 전시를 했고 이것이 이제 시험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이제 기술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 웹사이트 같은데 가입할 때 로봇인지 아닌지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사진에서 횡단보도로 보이는 것을 모두 체크하시오. 이런 것들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려고 그렇게 넣는 건데 이제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고 이 아까 말했던 EO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새인지 진짜 무인기인지를 그러니까요. 광학 장비로 보는 거죠. 한 55배 줌 이상이라고 LIG 넥슨에서는 공표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장비가 만약에 그 군에서 채택이 된다면 상당 부분 북한의 무인기는 무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앞당겨라, 개발을 앞당겨라 해가지고 제 예상으로는 3년은 좀 무리인 것 같고 한 4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되면 그것이 뭐 군에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6개월 이후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게 미 정보 당국의 말이 정확한 겁니다. 4, 5년 내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4, 5년 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를 사실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알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기에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끝으로
짧게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만 꼽자면 한 가지를 꼽자면 일단 그 항제밍 능력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고 좀 능력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을 키우고 그리고 레이저 시스템을 지금 25kW 수준의 레이저 장비를 갖다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좀 더 높이고 이래서 결국 아래로 좀 숨어 있고 좀 공표를 안고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공표를 하면서 대응을 해서 우리도 충분히 요즘 K방송 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대비할 수 있는 무인기를 대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자신 있게 공표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아울러 드론 작전 사령부 이왕 창설됐으면 좀 더 효용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그러니까 기술적 성취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4년 5년 지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난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걸 그냥 뭐 남들 하는 것만 뻔히 보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별 생각 없이 기술만 발전시켰다가는 오히려 이건 큰 데미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껍데기만 좋은 그러니까요. 장비들이 생기는 거고 드론을 활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면 드론도 아무리 멀리 날고 아무리 성능 좋고 아무리 탐지 성능이 좋아도 그냥 창고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뭐 똑같은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령부까지 만들었다면 네. 더욱더 제대로 이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